YTN News FM.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4년 전에 복지 예산이 줄줄 샌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2,879억 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을 감사원이 밝힌 겁니다. 그때 복지부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1,000억 원이나 들여서 통합관리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년간 잘못 지급된 복지 예산이 무려 6,600억 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사망한 32만 명에게 639억 원을 주고 자료를 잘못 입력해서 752억 원이 새고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늦게 반영해서 새나간 돈도 375억 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통합관리망으로 지급되는 복지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지금까지 복지 예산의 최소 3%는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세로 엉뚱한 사람 배를 불린 겁니다. 정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통합관리망 때문에 1조 5천억 원은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출발사진 순서입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세금이 느는 소득계층이 연봉 3,450만 원에서 사실상 7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일부에서 민주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DMZ 평화공원 조성을 제의했습니다. 2부에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침체에 있던 우리 농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대회 3위를 달성한 대표팀 유재학 감독 2부에서 연결합니다. 매주 금요일 보내드리는 피플, 오늘은 시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달자 시인을 초대합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호꽃만 쓰다가 다시 청호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거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호나이스.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과 DMZ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 조성하자 다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중 판문점 연락 채널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 정식으로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 이미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이 관련 부처 협의에 나서는 등 이 관련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이어서 곧바로 제안이 좀 나오긴 했는데 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 이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게 동행명의장 발부했는데 네. 일단 김용판 청장은 출석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난 14일에 첫 정문회가 열렸어야 하는데 그때 이 두 사람 다 출석을 하지 않아서 동행명령장 발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발부가 됐죠. 그 결과 이제 추가로 열리게 된 거고요. 김용판 청장은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원전 원장 측은 여전히 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석할 김 전 청장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당시 경찰의 그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의혹, 또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심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그 경위, 이것이 쟁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원동 국정원 국장, 박근혜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서울 도심에서 수많은 시위들이 벌어졌는데, 네. 예, 물대포가 오랜만에 등장했군요. 예, 새 정부 들어선 처음이라 그러죠. 이 예.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어제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대회 참가자 한 1000여 명이 1시 반부터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종각역 근처에서 이 도로 위에서 경찰과 대치를 했고, 경찰이 이 물대포를 쏴서 해산을 유도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어제 오전 8시 45분에는 국정원 해체, 박 대통령 사과 이런 걸 요구하면서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회원을 비롯한 한 120여 명이 기습 시위를 또 벌려서 경찰에 연행이 됐고요. 또 1시 반에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통일선봉대 소속 회원 172명이 국정원 선거 개입에 항의하면서 구호를 외치다가 또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어제 그 보수단체들도 그 시위가 있었는데요. 고엽제 전우회를 비롯한 이 보수단체들, 이 동아면세점 앞 종로구 쪽이죠. 이 국정 혼란 부추기는 반국가 종북 세력 척결 결의대회, 이것도 개최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우유값이 인상된다, 안 된다. 참, 오락가락들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유업체와 소비자 단체가 이 면담을 간다고 그러죠?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 유업계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 이 가격 인상 당위성 설명해 오긴 했는데 별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런 속에 오늘 그 10여 개 주요 우유업체하고 이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만난다 그럽니다. 좀 논의를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오늘 면담과 관련해서 소비자단체 협의회 측이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의 역할은 가격 적정성의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분 근거 설명 자료 공개 전에는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를 올리든 그거는 소비자들이 일단 판단에 맡기자. 그러나 일단 관련 자료는 공개를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근거 자료가 우유업체로부터 넘어오면 언론에 공개할 거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 유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아직 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원전 부품 성직서 위조 혐의로 이종찬 한전 부사장이 근데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 2호 기 등에 납품한 그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데 공모한 혐의 있고요. 또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금품 로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 또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히는 박영준 전 차관,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까지 또 비리에 연루됐다. 이런 것이 그 영포라인 출신의 그 원전 브로커 오이택 씨 진술에서 지금 나온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과연 이게 몸통이 어디까지냐? 언론이 지금 여기에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자칫 이것이 또 이 대형 게이트로 또 비화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준경 전 장관. 예, 언론에서는 이미 그 배달사고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전직 장관까지 거론되는 건 참, 아직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구석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섭섭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주는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지난 8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의 반발이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내놓았죠. 알려진 대로 세금이 느는 소득계층을 연봉 3,450만 원에서 사실상 7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됩니다. 기획재정위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죠. 그런데 기획재정위원이 13명씩 여야 동수인데다가 국회 선진화법도 있어서 개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있는 장병환 정책위 의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제 개편안이 수정됐습니다. 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그런데 사실상 7천만 원까지 내는 세금이 연 2만 원 정도라서 실제 부담이 내는 계층은 연봉 7천만 원 이상인데요. 이번 수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정부가 이렇게 하루 만에 수정안을 낸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이 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국민들이 이번 세금 개편안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와 신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왜 서민들에게 먼저 세금을 가중시키냐 하는 것인데 좀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루 만에 낸 것은 민심을 달래는 그 유공책에 좀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퍼주기, 그리고 유리지갑인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농민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해서 정부가 심하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서민 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땅히 개선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앞서서 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계승한 MB 정부의 이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의 철회, 이게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서민계층 완화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서민의 중산층이겠죠? 중산층의 부담 완화. 서민은 뭐 소득세를 50%가 사실 면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산층에 이번에 부담되는 것, 이것을 완화하다. 중산층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한 5,500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OECD의 개념을 차용해서 이제 정부가 중산층 개념을 내세운 건데요. 종전에 예를 들어서 3,45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가운데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전체 여러 그 소득 계층, 예를 들어서 자산소득 계층, 그다음에 자영업자, 뭐 이런 여러 계층을 본다면 서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민들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50%가 이 소득세 면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근로소득자에서만 그렇습니다. 예, 근로소득자는 38%가 면제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결국 원점 재검토를 지시해서 하루 만에 지금 수정안이 나온 셈인데 이번에 나온 안 또 원점 재검토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이시죠?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면 우리 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난 MB 정부에서 감세를 대폭 해줬는데 대부분 이번 세제 개편에 그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일감 몰아주라거나 또 새로운 그 문화산업이라고 해서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새롭게 부여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감세를 오히려 해주면서 왜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느냐, 이 상대적인 조세의 형평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되지 않는 한 이게 원점 재검토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번에 세제 개혁안을 보면 그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는 과세를 엄청나게 더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는 2011년도에 증여세를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작년도분에 대해서 금년에 새로이 이제 첫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세제 개편에서 요건을 완화를 해주면 방초는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완화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대기업까지도 되게 완화를 해가지고 실제 일감 몰아주기 이 통계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63%가 4대 재벌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해서 이번 일감 몰아주기 요건을 완화함으로 해서 4대 재벌의 이 세제 혜택이 대부분 집중이 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문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원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그 지난 대선 기간에 증세를 주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소득자 증세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보편적 증세 없이 이 보편적 복지는 말이 안 된다. 예, 근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보편적 증세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예. 금년도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세수가 작년 대비 10조 원이 지금 덜 거쳤습니다. 예. 정말해서 박 대통령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한 재원 조달 문제가 전혀 이번 세제 개편에서 고려 안 됐으면 물론이고 지금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 지출조차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힘든 것이 지금의 세수 실정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보편적 증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금년도 세수부터 부족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마땅한 순서여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차 언급 없이 지금 세제 개편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반기에 10조 원 세금이 덜 거친 것, 이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요?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세입 추경을 대폭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무려 12조 원을 세입 부족이 예상돼서 12조 원을 추경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불과 몇 달 전인데 정부가 갑자기 지금 경기가 나빠졌습니까? 이미 그 시점에서 당연히 올해 세수가 이렇게 될 걸 예측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때보다도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정부가 성장 전망을 높였는데 세수는 이렇게 안 거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 지금 정말 무책임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능한 정부죠. 예, 지금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그 서구처럼 소득세와 소비과세, 예컨대 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를 올려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뭐 외국에서 OECD 평균이 한 19%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반 수준이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서구의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것을 보편적으로 다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세제 개편, 특히 이제 예. 외국과의 지표 비교는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해서 좀 인용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세율 그 비중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왜 우리 소득세가 낮냐 하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말해서 우리의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노동 분배율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월등히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세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비중을 좀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 방향이고요. 예. 부가세의 경우에는 이게 간접세로서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에 역진적입니다.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비슷하게 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만 세율 자체만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또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부가세가 징세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징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징세하기는 편하지만 또 부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진적이기 때문에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산층 이번에 세액 부담을 낮춘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 7천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 세수 증가분이 1조 3천억에서 8,600억 원으로 정확히 한 4,40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탈루를 막으면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고소득 자영업자 내지는 고소득 전문가 그룹에 대한 세수의 양성화, 정말 지하 경제의 어떤 그 양성화 문제는 이 정부 취임 초부터 강하게 내세운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 지금 신용카드 공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제도 등으로 상당히 많이 조세 투명성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그 세무 조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금액은 그렇게 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렇게 아주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기업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영세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이거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가버리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제를 개편을 통해서 세수를 제대로 걸어야지 세정 말하자면 국세청의 어떤 무리한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은 최고 세율 구간, 이 소득세 같은 경우입니다. 이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어서 그 38%를 적용하자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그렇게 하면 정가액이 한 9천억 원 정도가 더 생긴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저희 민주당처럼 3억 원 이상을 1억 5천만으로 낮출 경우 그것만 계산하면 약 한 4천억 원에서 4,300억 정도의 이제 세수 증가가 생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꿈으로 해서 고소득층의 세액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만은 이 당연하게 늘어나는 것 자체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과표가 1억 5천만이면 실소득이 약 한 2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이상이면은 실제 우리나라 소득자 중에서 약 그 0.5% 그 이내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슈퍼 부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시켜도 된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죠. 예, 그 말씀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죠. 예, 그렇군요.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는 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낮출 경우에 한 3, 4천억 정도가 더 생긴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이대로 둬도 9천억 정도가 더 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그 고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지금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68%를 부담을 합니다. 이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한 80%를 부담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누진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면 오히려 또 다른 조세장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은 보다 좀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낮은 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다음은 얼마라도 좀 이렇게 부담을 한다 하는 그 정신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재원 규모로 본다면 그 계층에서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더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불과 이제 8만 3천 명 정도인 이 아주 고소득자들 그분들의 경우에는 더 부담 능력이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과거에 좀 MB 정부에 좀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환원하는 우리 세제 개편의 방향이 맞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인세를 더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특히 과세 표준이 5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올리자 이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조금 아직 여러 의원들이 조금 다른 법안들을 내놓고 있어서 통일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법인세의 경우에도 MB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감세를 많이 해준 부분이 법인세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이 법인세에 대해서도
감체 기조를 좀 철회하자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그 법안을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2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25% 세율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MB정부에서 200억 초과에 대해서 22%로 즉 말해서 과표는 대폭 상향 조정하고 또 세율은 낮추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여정부에 비해서 대표적으로 이 법인세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됐는데 그래서 민주당도 그래서 이 부분을 원상 회복을 해서 이제 감처로 파탄난 재정을 좀 복원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음에 꼭 한번 다만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국들에 비해서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중간 수준이고요. 그 명목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부담하는 실효 세율은 또 명목 세율이 한 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또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 사회보장 기여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이 부담 수준은 굉장히 우리 OECD 경쟁국인 여러 나라에 비해서 좀 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정치계 의장 장병환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높고 낮은 금과 낙기와 목과 낙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지금까지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의 글로벌 투자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성장 신화 인천이 다시 씁니다. 삼성, LG, 신세계 등 글로벌 기업 대규모 유치, 투자 유치 금액 16조 원으로 전국 1위에 빛나는 투자 실적, 일자리 15만 개 창출로 전국 고용률 1위, 올림픽 100배 경제 효과의 GCF 유치로 국제도시 도약. 이제 인천이 세계 제1의 투자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더 땀 흘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인천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어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YTN FM 캠페인. 선배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3년차 몽골아지마 장당호입니다.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는 몽골어로 치아를 뜻하고요. 아이고라는 단어는 전말이라는 몽골어입니다. 똑같은 발음 때문에 놀라셨죠? 이처럼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말이 서툴러도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의 간격을 좀 좁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네,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옥반식품 홈페이지에는 고객님이 남겨주신 25,000여 개의 글이 있습니다. 양파즙, 마늘즙, 헛개나무즙, 오가피즙이 궁금하시면 옥반식품을 찾으세요. 옥반식품은 제품 제조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합니다. 검색창에 옥반식품, 문의전화 1577-3150번.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평.
평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남북이 7차례 회담 끝에 이틀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첫 회담이 열린 지 40일 만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 내 평화공원 조성을 북에 제의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치닫는 듯 했던 남북관계가 조심스럽게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남북 실무회담 타결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4일 타결된 남북 실무협상,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대화로는 첫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난 7차 회담이 개성공단의 존폐가 달려있는 마지막 회담이다 보니까 남북한이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극적인 타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 발짝씩 양보했다 이러는데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한 것 아닌가요? 그동안에 이 재발 방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그 점에 있어서 남북측 두 쪽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북측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애초에 우리 정부가 북측의 책임을 분명히 더 묻고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북측이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계속 주장할 경우 이 개성공단을 다시 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합의서의 제1항을 보시면 남과 북은이라는 주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취해야 될 조치들, 재발 방지 조치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이라든지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다 할 일입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이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8월 15일을 두고 타결된 것 그리고 일제 포리엠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타결된 것 여기에 의미를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남북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남북한 당국이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광복절을 이 하루 앞두고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아무래도 남북관계의 미래 또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다들 실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8.15라는 8.15 광복절이 나름대로 이 협상을 타결을 앞당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 개성공단의 존폐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남북한 모두 하루도 빨리 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는 그 의지가 더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5개항을 살펴보니까 개성공단 남북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정부가 직접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 처리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사실 이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가 갖는 의미가 가장 이번 합의서 내용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남북 간의 아주 상시적인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발 방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투자재산 보호라든지 그리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 기타 국제화와 관련된 각종 현안들을
이 공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 공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 남북관계 전반에 관련된 협의 채널로서도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개성공단 국제화가 이제 그 5개항 속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개성공단 이 계속 중단되는 사항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중국, 일본 같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애초 구상은 그런 구상인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서가 잘 이행이 된다면 굳이 그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막겠다는 그런 그 취지는 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굳이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개성단의 안전적 운영은 보장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제적 수준의 그 기업 활동 보장하고 또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 개성공단 재개를 두고 북한이 중국에게 성의를 보이고 또 멀게는 미국과 접근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던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일부분만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북한 모두 이 개성공단만은 살려야 된다는 의지를 이제 강하게 보여왔는데 그 이후 그 부분이 결국 이 남북관계 전반을 풀어나가는 시금석으로서 또 출발점으로서 개성단이 갖는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 자체를 살리는 게 우선 과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보다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자체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을 아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그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또 발전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예. 이번에 박 대통령이 그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DMZ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이 문제에 응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은 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북한도 기계적으로 연계시키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산가족 상봉을 응해줌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이번 추석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DMZ 세계 평화공원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우선 개성공단이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북한도 점차 남북 간의 신뢰가 쌓여지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수립 모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DMZ 세계평화공원은 북한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북한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였습니다. 뉴스의 차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그동안 침체기에 빠져있던 우리 농구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끝난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1998년 그리스 대회 이후 무려 16년 만이죠. 한때는 최고 인기 종목이었던 농구. 예, 그런데 지금에는
그런데 지금은 별다른 스타 플레이어 없이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구 부활을 이끌고 있는 남자 대표팀 유재학 감독 전화로 연결합니다. 유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6년 만에 세계 선수권대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 농구 월드컵이라고 부르죠. 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남자 농구가 농구 팬들이나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저희가 성적을 내서 특히 좀 다른 때보다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사실 많은 분들이 3위 입상이 어렵다고들 예상을 했는데, 유명 선수도 없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3위 입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별히 이번에 요새 남자 농구가 좀 침체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랬던 건지 선수들이 다른 때보다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3위까지만 세계대회 출전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예, 3, 4위전 부담감이 굉장히 컸겠습니다. 예, 저희가 선수들한테 다음날 물어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잤다고 그러고요. 예. 네, 저희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경기 당일날 다리가 떨려서 서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랬군요. 네. 예, 이 훈련 시간이 두 달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참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했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앞선과 저희 가르진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비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했고요. 특히 이제 수비가 굉장히 연습 때 힘든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잘 참아주고 잘 따라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남자 대표팀 선전을 두고 언론에서는 성공적인 세대 교체다 이렇게 있었던데 이 최종 엔트리에 대학 선수 5명을 선발한 걸 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 중에서 김민구 선수가 대회 베스트 5에 뽑히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감독으로서 어린 대학 선수들에게 큰 무대를 맡기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요번에 5명의 대학 선수들이 기량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국제대회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농구 국가대표팀은 매년 플레이오프 우승팀 감독이 맡고 있죠? 네, 관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유 감독님 하시는 걸 보고 그도 연임해야 된다, 규정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유 감독님 생각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아니, 맡기면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네. 예. 고민하신다는 말은 계속 맡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지금 대표팀 관리가 사실 중요한 이유가 내년에 월드컵뿐 아니라 인천 아시안 게임도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우리 대표팀 특히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대표팀 관리에 있어서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닥칠 때마다 새롭게 준비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시간이 지나서 늦고요.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이 귀화 선수를 대표팀에 활용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한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각 나라가 전부 다 귀화 선수를 한 명씩 다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귀화 선수들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농구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나서 3등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네. 이 평소에 이 관심이 크지 않죠? 이 섭섭한 점이 많았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 잘못해서 그렇죠, 예. 이번, 저희 3년 세계선수권 진출을 계기로 저희 농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많은 관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네. 이 농구가 다시 대중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죠? 예, 스타
플레이어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시군요. 네네. 이 끝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둔 특히 이 어린 선수들, 우리 대학 선수들, 네. 이 팀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성적을 내서 내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수고도 많았고 그런데 숙제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고생해서 내년 아시안 게임 때는 반드시 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농구발을 이끌고 있는 남자 대표팀 유재학 감독이었습니다.